안녕하세요. 앤손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평택시 아파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평택시는 큰 호재가 있었죠. 미군 부대가 그쪽으로 다 옮긴다라는 오래된 호재, 지금도 진행 중인 그런 호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덕 지역에 삼성 관련 큰 공장이 들어오는 그런 호재, 이런저런 호재가 많았습니다. 평택 가까이 이 포승항은 자동차 수출하는 전진기지,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에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쪽이었는데, 그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평택의 부동산 가격은 오랫동안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KB 부동산 통계입니다. 2월 3일 날 발표된 최근 자료죠. 평택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수도권의 아파트가 빨갛게 다 오르는 동안에 평택은 파란색으로 질려져 있습니다. 파란색입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2016년도에 괜찮은 때가 잠깐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 이때는 수도권에 오를 때 같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 평택이 2016년 이후로는 가격이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이 내렸죠. 특히 작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렸다가 지금 현 시점 2020년에 있어서 하락세가 조금 멈춘 듯한 그런 통계를 보여주네요. 평택과 안성이 거의 가까이 있죠. 접해 있어서 안성의 시장도 평택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춘 듯 하고요. 워낙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 일단 요거를 내리고요. 지역적인 내용을 좀 볼까요? 지금 평택시의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평택시는 아래쪽에 천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안도 한 3년, 4년 정도 가격이 하락하다가 작년부터 회복하고 지금은 오르는 쪽으로 돌았었죠. 역시 이제 공급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평택 위쪽에 오산, 동탄이 있습니다. 동탄은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가격이 아주 많이 급등했죠. 조금 동탄 1 같은 경우 내리막길로 가다가 지금 급등하고 있고, 동탄 2는 초기부터 꾸준히 올랐고 최근 들어서 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탄이 오르고 아래쪽에 천안이 오르고 있는데, 평택은 유난히 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공급이 많은 동안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공급은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더 이상은 떨어지기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가, 방금 동탄 위쪽에 동탄, 아래쪽에 천안이 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택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정리하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변의 도시 동탄과 천안이 이 상승세로 돌아갔죠. 그것도 많은, 아주 높은 상승세로 돌아갔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분히 하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급이 많아서 평택이 충분히 하락했으니까 앞으로도 공급이 있지만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상승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회복하는 쪽, 약간의 회복, 그리고 더 떨어지는 쪽은 아닐 가능성을 저는 봅니다. 자, 그거를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있는 자료로 한번 볼까요? 평택의 미분양이 일단 작년 말까지 자료에 의하면 미분양은 무지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덕 지제역 주변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미분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 공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죠. 여전히 이 평택은 공급이 많았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무지 많았고요. 올해도 많습니다. 필요량은 인구 한 50만 정도인데, 필요량은 예를 들어서 한 2,500세대인데 한 3배나 되는 7,500. 내년에도 한 6,000세대. 후내년 2022년에도 여전히 공급이 적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워낙 하락을 많이 해서 저는 한 30% 정도 가격이 떨어졌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제는 이제 그만 떨어질 때가 됐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승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보합으로 가거나 많이 떨어진 지역, 괜찮은 단지는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기본으로 평택 물건을 쭉 살펴봤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입찰할 물건은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었고요. 가격이 충분히 떨어진 거는 입찰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판단하에 지금 보이는 물건을 골랐습니다. 평택 비전동, 그러면 평택 옛날 시가지 중심이죠. 태산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60평방, 감정가 1억 7,300, 2017년에 감정했으니까 무지 높게 감정된 겁니다. 2017년 이후로 쭉 떨어졌으니까 이때 감정했다면 지금 시점에서 봐서는 무지 높은 감정가입니다. 시세는 저는 1억 2천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지 떨어진 거죠. 자, 이 물건이 한번 유찰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었네요. 그때는 2017년이니까 지금보다 덜 떨어졌을 때 이때쯤이 되겠죠. 그때는 한 1억 한 4천 정도 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때 4명이 들어와서 지금으로 보면 얼토당토 않는 아주 높은 금액, 거의 1억 6천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네요. 2등이 1억 2,600이니까 이 낙찰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장래에 가격이 더 떨어질 거를 예측을 못한 그런 실수였다고 보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인지 불가가 났고요. 그러고 한동안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이 진행을 안 한 이유는 개인회생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개인회생 때문에 만약에 불가가 됐다면 1등한 이분은 지옥으로, 좀 과장된 얘기입니다만 지옥으로 갈 뻔하다가 발을 뺀 그런 셈이 되죠.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개인 회생을 하는 동안은 경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이 끝나고 다시 진행하는데, 지금 1억 2천을 제가 시가로 보니까 이 금액에는 낙찰될 리가 없죠. 그리고 한 번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최초 감정가에 비하면 반값인데요. 그럼에도 아주 저렴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1억 2천. 전세는 한 1억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만 높은 금액으로 들어갈 물건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개인회생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등기부는 매우 빚이
이 채무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문제가 없습니다. 다 지워지는. 여기 이 세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모든 금전 채권은 다 지워진다. 낙찰로 다 지워진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구독션의 기록에 빨간 글씨가 없으면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그걸 항상 옳은 걸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등기부상 권리상의 문제는 보이지 않고요. 여기 개인 회생을 했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아래쪽에 유치권을 신고했네요. 2017년 11월 2일 날 유치권을 신고했다. 2017년 11월 2일이면 경매가 두 번째 경매가 진행되기 바로 4일 전에 유치권을 신고했는데, 저는 이 유치권, 물론 유치권이 진정한 유치권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 유치권은 당연 허위이고 어쩌면 작업하기 위한 게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문제도 있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유치권을 신고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유치권으로 많은 장난을 칩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불허가 사유는 저는 유치권의 작업에 의한 불허가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 회생에 의한 불허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유치권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입찰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겠죠.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유치권 신고인 조 씨가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청구 금액이나 첨부 서류는 없다. 이런 게 이제 작업이죠. 청구 금액, 첨부 서류가 있어도 작업이 많은데, 이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유치권 신고한다라는 신고서만 달랑 하나 보낸 거죠. 유치권에 대해서 앞에 제가 유튜브 강의로 말씀드린 내용은 현황조사서를 봐라. 유치권은 공사를 하고 돈 못 받은 채권인데 경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점유해야만 성립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다면 경매 개시 전부터 점유한다면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갔을 때 기록으로 나와야 됩니다. 유치권자 점유 이런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고요. 감정평가사도 현장을 조사하는데 거기도 기록이 없다면 이거는 허위의 유치권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유치권으로 인해서 대출이 나올까 이거든요. 저는 뭐 지금 현장 조사하면 당연히 유치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낙찰받고 법원에 들어가셔서 유치권 신고서 기록을 보고 그 신고서에 나타나는 주소를 찾아가서 허위인 것을 밝혀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출도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이 물건은 평택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선택한 건데, 강추할 물건은 아니고 가격은 충분히 저렴하다. 그리고 유치권은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시세를 잠깐 한번 볼까요? 요 근래 요거를 보기 전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 시세에 대한 그래프인데 쉽게 좀 볼 수가 있으니까요. 참 꾸준히 올랐습니다. 좋은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2016년부터는 내리막길이었고, 지금 여기는 그래프가 정확한 게 아니고요. 구독션에서 자료를 입력을 못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지금 와서 어쨌든 저는 약간 보합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다시 상승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워낙 새 아파트가 많이 공급돼서 지금의 가격으로 유지될 거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여기 그래프를 보면 약간 회복한, 상승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회복한 듯한 그런 거를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회복해서 1억 4천이라고 보는데 1억 4천이 실제 거래가 될까? 그렇게 거래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거래된 거를 실거래가로 보면 원래는 거래가 없었네요. 전세는 1억 이상 이렇게 하는데 작년 거래를 보면 거래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1억 1천, 1억 2천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매매가가 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만 이 정도로 보고요. 전세는 저는 한 1억 정도 보고, 자, 이걸 만약에 좀 저렴하게 낙찰 받는다면 월세는 한 1000에 40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가져가서 조금 회복된다면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매물 나온 걸 보겠습니다. 매물을 저는 항상 이렇게 가격순으로 하거든요. 1억 4천도 보이는데 뭐 깨끗하게 수리됐거나 향이 좋거나 그런 쪽이 아닐까. 평균적으로는 1억 2천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세 나온 거는 없네요. 전세는 대략 한 1억, 그리고 월세는 1000에 한 40 이런 정도 나오니까 수익성을 약간 회복, 어쩌면 상승 이런 쪽이 전제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만한데, 낙찰받는 거는 전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워낙 외형상 금액이 1억 7천짜리가 8천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걸로 보여서 경쟁자가 많지 않을까. 아직도 3월 9일까지 뭐 한 달 남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조회를 한다면 여기 입찰하는 사람들도 무지 많겠죠. 그래서 저는 전세가가 아까 대략 1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도 선 또는 이것을 상회한 금액 정도에서 한 1억 1천 이런 정도에서 낙찰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평택시 아파트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앤손이었습니다.